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김은혜입니다. 우리 임덕기 고문님께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정책 부분만 조금 정규제 전 주필님 이야기를 조금 짧게 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인사말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워크샵이 발음을 찾는 말, 가tum을 찾는 말. 그러니까 정규제 주필은 발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측면이 있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0% 30%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제 개인적인 관점.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 부분들을 이제 고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뒤쪽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청년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14% 그 수치는 맞는데 그 연령대 자체가 만 34세까지입니다. 그걸 이제 14%를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청년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정규제 주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청년도 무한 경쟁 속으로 오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들이에요. 자유주의 제가 자유방임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청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문제들이 한국 자본주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해요. 왜 그들이 보이콧을 하죠? 기성세대들과 이 사회가 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정규제 주필보다는 상당히 왼쪽에 가니까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그게 시혜성은 아니고 주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왼쪽에 가니까 국힘보다는 왼쪽에 가니까 약간 진보적으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차이들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맞다 틀리다는 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권 문제인데 지방 분권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보면 정규제 주필님은 대표님은 수도권 중심주의자. 그런 관점으로서는 한국의 문제점을 하나도 풀 수 없다. 왜냐? 한국의 문제점 제가 들어볼게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출산. 다음. 그것도 있는데 가장 큰 지방 분권, 수도권 집중, 저출산 수, 그 다음은 뭡니까? 집값이죠. 집값인데 그것이 교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저는 삼중 나선이라고 하는데 세 개가 이렇게 돌면서 크게 벼울이 바람처럼 커지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교육에서 찾을 수도 있고 지방 분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저출산 비율이 지방이 높습니까? 서울이 높습니까? 지방이 높죠. 시골로 갈수록 한 명 정도 더 나아요. 근데 지금 0.7이면 그런데 1.3명 정도, 1.5명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정규제 주필님 같이 서울 중심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저출산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그 다음 교육 문제. 지금 그대로 뒀을 때 한국은행조차도 지역 비리 할당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이 교육 체제로서는 한국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는 그 점에서 지역의 할당, 지역 비례제라는 게 뭐냐면 인구 수대로 서울대를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약간은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메가시티에 지금 대구 경북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맞다 틀리다가 분명하죠? 안 분명합니다. 박수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지방의 세금들이 세수들이 지방에서 나오시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중앙에서 지방 교부세로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립하고 있는 도시는 지금 서울 정도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 울산도 지방 교부세를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방에 우리가 취할 정책은 뭐냐? 저번에 보도자료를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인세 같은 걸 낮춰가지고 지방에 투자를 기업이 들어오게끔 하고 선순환으로 기업이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고용이 되죠. 그죠? 그러면 청년이 안 떠나죠. 그죠? 그러면 소득이 늘죠. 그 학생들을 그걸 보고 그 직장을 보고 지방에서 바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 체제로는 안 되니까 크게 뭉쳐서 서울대만큼의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이 있으면 굳이 서울로 안 간다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펴는데 일부분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의 불평등을 하셨는데 부의 불평등은 그분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를 또 지적을 안 했어요. 한국이 소득 불평등도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소득이 불평등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월급을 모아서 자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금을 부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 늘어나고 소득 불평등도가 늘어나면 부의 불평등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공화당은 아직까지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아직 조금 유보 상태입니다. 세대에 대해서는 유보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알기로 그 정규제 TV 하기 전에 펜앤마이크 있을 때 상속세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자는 그런 사람 책을 거기서 펴냈어요. 그게 맞는 입장입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가 좋아집니까? 상속세를 제로로 만들려면 어떤 기존 가정이 필요하냐면 소득세를 스웨덴 같이 한 80% 받아야 돼요. 소득세하고 상속세는 같이 가는 겁니다. 소득세가 높으면 상속세가 낮고요. 소득세가 낮으면 미국 같이 낮으면 상속세가 높은 거예요. 거기에 밸런스를 찾는 게 세제개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정은 불가능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 공화당의 이런 관점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개인의 관점에서는 우리 공화당 전체 정책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취하는 정책이 그럼 우리 공화당은 뭘 지금까지 정책이라든지 대표님은 뭘 고민하고 있느냐 뭘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 정권 잡는 거요. 잡으려면 정책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대표님이 있어야 되는데 뭘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차별성 아닙니까? 그죠? 그 차별성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쨌든 정책 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국힘과의 차별성은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잡은 차별성은 제가 들어볼게요. 국힘은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다시피 기득권 정당입니다. 그 이해되시죠? 네. 지금 또 상속세를 내리고 부자 상속세만 내리는 거죠. 제가 법인세 내리는 거는 비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모든 정책들이 강남의 부자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어쨌든 서민 지향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들이
제가 경제학을 하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요 강의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투자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걸 나중에 한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더불어민주당하고는 뭐가 다른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서민적이다 정책들을 하잖아요. 근데 전에 이야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식의 서민정책 기본소득제를 하면 진짜 좋은 의도로 하는데 가장 나쁜 결과가 오는 그런 정책이다. 그런 거에서 우리가 다른 정책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린데 정규재 주필님이 만약에 우리 공화당의 정책에 대해서 진짜 비판하고 싶으면 우리의 100대 공약 그리고 80대 공약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으시고 정규재 주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두 부류로 나눈다고. 내 방송을 보는 사람과 내 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 저는 두 부류로 나눈대요. 우리 공화당 라이브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기본적으로 듣고 우리 것들을 이해하고 난 뒤에 조 대표님과 예를 들어 정규재 주필님이 또 한번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또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요 강의가 아니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요번에는 이쪽에 갈게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컷을 준비한 것은 이제 다시 시작. 진짜 끝났는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끝났는 거죠. 벌써 끝났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적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지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나타나죠. 내년에 올해하고 비슷해요. 내년은 기본적으로 올해하고 비슷하다. 자,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나? 포인트가 잘 안 보이는데 팬데믹 이후에 요게 미국이죠. 가장 왼쪽에 미국은 27%가 늘었습니다. 한국 저 끝에 있죠. 3.7%가 늘었어요. 자, 팬데믹을 지나니까 진짜 수능 시험을 치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놈은 진짜 누구더라? 미국. 공부 못하는 놈은 누구더라?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유럽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은 되게 좋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금리가 높으면 주택을 사기가 힘들죠. 그죠? 이자가 높으니까. 그죠? 근데 미국 주택이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돼요. 금리도 높은데. 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건 뭐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 자, 미국의 저 곡선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기운거든요. 우주의 기운을 타고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독일 안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 조금 방송에 보셨겠죠? 왜 안 좋습니까? 예, 자동차가 안 좋은데 그 원인들. 전기 자동차도 많고 사회보장도 많고 예, 맞는데 가장 최근에는 중국에 너무 기대했다는 거죠. 중국이. 자, 중국이 곳곳이 암초입니다. 대규모 부양책을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방 정부의 부채가 너무 심해요. 부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곳곳이 암초다. 그래서 중국 실업률
18점 청년 실업률은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반도체, 요 자동차는 안 그랬는데 반도체 자동차가 그나마 끌어주는 게 있어요. 수출이 끌어주는 게. 그래서 이제 요 부분부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인데 윤석열 정부가 뭘 했습니까? 감세를 했죠. 세금을 깎아줬고요. 근데 섣부른 세금을 깎다 보니까 뭐가 세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버렸죠. 거기에서 좌파들 비판의 빌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우파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아요. 세금을 깎아주고 경제를 파이를 키워서 어쨌든 가는 건 맞는데 무조건적인 그 경제 상황들을 안 보고 그런 정책들을 쓰면 지금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동차 같은 게 이제 조연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 길게 보면요 주식은 이제 수출하고 연관이 크다. 그리고 내년 2.2% 그랬죠. 내년이 올해보다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서민들한테는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낮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식을 하시고요. 자, 지금 그 금리를 조금 내려가지고 매수를 살리고 싶은데 문제는 서울 집값입니다. 서울 집값이요. 환율도 있는데 그거 그 변수를 빼면 서울 집값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서울 집값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뭡니까? 내가 이자 부담이 줄어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부동산에. 그래서 그런 연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자, 구조적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게 2021년 12월 한국경제학회 모든 전형 그러면 뭐 저는 뭐 이제 소속이 아닌데 여기에 교수라든지 연구원 다 포함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순번대로 한번 뽑아보니까 이런 문제들 다 동의하시겠죠? 여러분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경제학회 생각도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먼저 AI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AI 어디죠? 여기 있는데 AI는 뭐냐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AI와 인간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뭐냐면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를 누가 생성을 만드느냐죠. 혹시 챗GPT 써보신 분? 우리 당원들 중에 없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최민선 최고님께서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글을 만들어줘요. 한국 경제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우리 공화당의 뭐 나아갈 방향은 뭡니까?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 AI가 말을 해줘요. 이리 가라 방향을 말해줘요. 인간의 뇌나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결국은 인간과 AI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AI가 어느 순간에는 인간을 능가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손자, 손녀들이 뭐 AI가 뭐야, 인공지능이 뭐야 했을 때 답변은 조금 해줘야 그래도 조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자, 20년이 지나도 산업구조는 그대로다. 한국 경제가 이런 문제죠. 20년 지났는데 뭐 바뀐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잡재 역량은 최고더라. R&D 투자 비율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1위더라. 근데 왜 우리는 발전을 못하죠? 고등교육 수준 한국 최고더라. 근데 우리는 왜 발전을 못하죠? 문제의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R&D 최고 많이 투자하고
교육 최고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성장률은 낮아지죠?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자는 그가 이 오늘 이제 핵심인데, 자, 한국은 지금 한국 사람들 뭐 하고 있냐 보니까 집 사는데 돈을 다 쓰더라. 부동산 투자하는데 돈을 다 쓰더라. 미국 사람들은 뭐 하는데 쓰더라? 주식 사는데 쓰더라. 그 주식은 뭡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게 생산적인데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주식에 투자하면 그게 기업의 설비 자금으로 가죠. 그죠?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가죠.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 한국 가계부채 세계 1위입니다. 보증금, 그러니까 제가 전세를 끼고 예를 들어 전세금을 돌려줄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압도적 1위입니다. 저출산, 자, 이건 뭐 1등 중에서 1등입니다.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1등입니다. 자, 연령구조, 나이 65년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50%대에 육박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10%. 자, 부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부양 인구 비율입니다. 저 파란 선하고 회색 선을 보면 됩니다. 파란 선 한번 보십시오. 부양 비율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기업을 보니까 빚내서 기업하는 빨간 선입니다. 빚내서 기업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더라. 한계 기업수, 돈을 벌어서 내가 이자도 못 갚는 기업 급증하고 있더라.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술 발전으로 중간층이 몰락하고 있더라. 자, 이게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걸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를 갖고 이야기를 할 텐데, 윤석열 정부는 뭘 했느냐 보니까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했다. 2007년에 역대 정부가 이제 구조개혁을 외면해가지고 조금 했다. 그런데 해보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세금 인하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 방향은 맞는데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대표님이 그때 보도자료에서 말씀하신 파괴적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의료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뭐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했는 거는 요 파란 거, 연금개혁 정도가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에 인구 부처를 설립하는 요 정도가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좌파 경제학자들은 돈을 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한국 경제 돌파 가능합니까? 제가 이 정도로 그 현실을 보여드립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네, 힘내라. 현재는 많이 힘들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좀 깨졌는데, 앞으로 뭐가 조금 있냐. 이제 기회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기회는 중국, 인도 쪽이 조금 보여요. 그 다음에 잠재적 에디슨 그랬는데,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 10명만 나오면 기술 돌파가 가능해요. 그 특이점 그러는데, 이제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 근데 위험 요인은 위에 글자가 깨졌는데, 인구라든지 교육 수준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니 뭐 75% 우리가 대졸자인데 다 박사시킬 거 아니잖아요. 더 높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능. 중립 요인은 인공지능 이런 게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는 결국은 어떤
가치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가격이 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위기 언제 왔습니까? 2008년도에 왔죠. 미국 시장에 주택 가격이 본질적인 가격보다 너무 높게 뛰니까 그것들이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위기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넘겼어요. 위기의 질문은 아까 봤듯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요 밑에 보면 높은 외환 보유고 주식이 우리는 버블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 있는 게 한국만은 단독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은 없습니다. 단독. IMF도 동아시아가 같이 겪었죠. 2008년 위기도 세계 경제 위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위기는 없다고 보고 있죠. 자, 글로벌 위기 가능성. 이거 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맨날 위기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예, 맨날 위기. 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맨날 위기라 그러는데 작년에도 위기라 그러고 뭐 재작년에도 위기고 오늘도 위기고 뭐 그런데 위기 가능성은 일단은 낮습니다. 왜 낮느냐? 미국이 건재합니다. 미국이 건재하고 또 하나는 앞에 위기로부터 경험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들이죠.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연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위기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없다고 그랬죠. 그때 위기가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저는 위기가 없다에 한 표 던집니다. 내년에 위기가 없다. 자, 이제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님들, 여기 계신 당원님들은 어쩌면 행복하게 사셨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인공지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을 맞이하는 우리 당원님들의 손녀들은 진짜 다른 세계에 살지도 몰라요. 진짜 다른 세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이 2019년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고 있거든요. 대표님과 함께 정농강 가서 딱 써가지고 이제 뭐 그때 한번 했는데 이제 실험은 끝내자. 인공지능과 바이오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여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저걸 아무도 안 적어주더라고요. 사진만 몇 컷 써주는데 그때만 인공지능에 어쨌든 우리가 하셨더라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5년 전이잖아요. 조금 나았었는데 그만큼 한국은 어떻게 볼까요? 조금 유행에 따라간다고 할까요?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안 한다. 그래서 이 사회 인공지능이 이제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냥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세상을 끌어가는 사회예요. 한 사람이 끌어가는 사회라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대표님 말씀처럼 한국의 그 평등주의, 좌파의 평등주의, 그죠? 능력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 그 다음에 의사를 원하고 판사를 원하고 검사를 원하는 이런 사회 구조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어렵다. 자, 지식경제에서 보니까 미국이 훨씬 앞서더라고요. 자, 요 그림은 조금 집중적으로 보죠. 아까 돌파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저희가 요게 나왔는 게 아마 한국은행에 그걸 나왔는데 저렇게 내려가는데 저걸 이 추세를 꺾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저희 반등 가능합니까? 뭐 25년 남으면 제가 가볼게요. 25년 남으면 여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가는데.
제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거는 침몰보다는 완만한 침체다. 계속 쭉 미끄러져. 성적이 뭐 50등 하다가 51등 하다가 52등 하다가 그러니까 신압으로 가라앉는 상태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막을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경제 철학의 대전환. 진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야 진짜 오늘부터는 우리가 경제 문제에 집중하자. 되겠어요? 자, 정치 대전환. 대표님 항상 이야기하는 정치개혁. 되겠어요? 자, 인구가 갑자기 뻥 늘어난다. 되겠어요? 이민이 막 통일, 갑자기 뻥 통일이 됐다. 되겠어요? 통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만만하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우리한테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한테서는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한테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돈 대표는 것이 명확하게 경제정책, 경제개혁, 정치개혁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비전과 디자인을 가지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지금의 정치제도는 어림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고 있는 게 그나마 외부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미국이 전분기에 2.8% 성장했습니다. 그 전분기에는 3.5% 성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우리가 2.3이죠.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얼마나 큽니까? 그 큰 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추측하는데 추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3.5를 넘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한 2%포인트 추락하면서 한 3% 이내로 추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인도 아시안 시장이 그나마 당장 10년 이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나마 우리를 약간 추락으로부터 침체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도 계획을 해놨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아까 이제 그 정규재 대표님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해놨는데 이거는 교육 수도권 집중 인구라는 이런 3중 낙선 이 고리를 푸는 게 교육일 수도 있고 수도권 집중 지방 분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것을 교육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교육하고 지방 분권으로 보고 있고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지역 비례제로 하면 어쨌든 이 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에서 하나 따왔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하나 따왔어요. We have not found what we are looking for. 말하자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그죠?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공화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공화당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권 창출. 그렇죠. 그 정권 잡는 것을 우리가 아직 하지 못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고 감사합니다.